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실수령의 기준 월급이 500만 원인 연봉 7,400만 원을 받으려면 평균 15년의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라빈이 기업 34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평균 11.1년으로 중소기업보다 4.2년 빨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평균 14.9년 차에 월급 500만 원을 받아 여성보다 1.9년 앞섰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별 폭이 줄긴 했지만 정말 지겨울 정도로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도 정말 지겨울 정도로 계속되는 상황 중에 하나죠. 오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9억 원은 고가주택으로 대출과 세금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한 논란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월 3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동시장은 강하고 경제활동은 적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평균적으로 견고하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해왔다. 정말 듣기 좋은 소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연준이 금리 동결 배경을 밝히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우리도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겁니다. 네, 그럴 거예요 정말? 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그럴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 덕담이. 아, 덕담은 믿는 사람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믿고 올 한 해 한국 경제를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어요. 교수님은 예견하셨어요? 만장일치던데. 네, 시장에서는 뭐 거의 예견했었죠. 현행 1.50에서 1.75%로 기준금리 동결 예상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금도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셨던 이제 작년에 거죠. 3번 내렸잖아요. 이미, 네. 전 2년 동안은 4번씩 올렸었어요. 2017년, 18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2017년인데 그때서부터 계속 이게 내려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네. 연준이 2년이나 8번을 올렸잖아요. 그게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연준 멤버 위원들이 이거 너무 좀 긴장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작년에는 이제 3번 내렸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연준 위원이 지금 FOMC라고 금리를 결정하는 그 조직이 10명인데 그 내부 중에는 은행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은행 사람들은 이자율이 내려가면 그렇죠. 그거 갖고 먹고 사는데 그게서 사실은 연준 은행이 지난 몇 년 동안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금리 내리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트럼프는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일단 두고 보자. 경제 괜찮다. 네. 이번 제가 오늘 새벽에 그 기자회견하는 걸 다 봤었는데 주목할 만한 게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인플레가 2% 조금 안 되는데 네. 될 거다. 그리고 2%를 꼭 되도록 하겠다. 이제 그 발표를 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2%가 안 되는데 인플레를 2%까지 끌어올릴 거다. 그럼 돈을 더 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처음엔 받았는데 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해서 증시가 어제 그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계속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마 개장을 하면 더 빠질 것 같은데 어쨌든
금리는 내릴 수 없는 형편이다. 더 이상은. 그런 네. 느낌을 받았어요. 이미 지난해 7월 말 이후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고, 그리고 또 이 의견을 모으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은행 사람들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얘기한다 해도 그렇죠.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지금 아까 2% 인플레이션 이 이야기 하셨는데 그 얘기는 결국 미국 실물 경제가 지금 좋다라는 뜻인가요? 실물 경제도 좋은데 특히 이제 실업자가 실업률이 지금 역사상 유례 없이 낮잖아요. 제일 부러워요, 3.6, 그게. 3.7인데 문제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실업률이 그렇게 낮으면 인건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인건비는 또 안 오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실업률이 그렇게 낮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을 땡겨 쓰기 위해서 급여를 올려준단 말이지. 네. 그게 인플레를 촉발했는데 미국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아직도 2%까지 못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수수께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석은 이런 거죠. 저임금자들이 일자리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실업률은 낮아도 내용 면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요런 이제 생각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임금이 높아져야 되고 그렇죠. 그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올 유발화해야 텐데 되죠.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궁금한데 그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많이 나온 것 때문일 거다라고 지금 수수께끼를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자, 이번에 연준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을 할까 이게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었어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마치고인가요? 기자회견 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매우 심각하다. 아마 전 세계 경제 활동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신종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심리적인 영향으로 치면 꽤 클 거라고 봐요. 근데 감염자 숫자나 네. 또 감염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과거 스페인 그 독감과 같이 그런 형태는 아직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네. 엔데믹 하는 게 있고 팬데믹이라는 게 있는데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국지적인 전염이고 네.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그거거든요. 국제적인 것과 전 세계적인 거의 차이. 그래서 이제 에피데믹하고 이제 팬데믹으로 구분이 되는데 과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페인에서 출발했던 그 팬데믹이 하나 있었는데 1900년대 초에 네. 지금 그 사스 2003년에 사스나 2012년 13년 우리나라는 15년에 왔지만 메르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국지적인 에피데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우한 신종 바이러스가 이게 팬데믹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건지 안 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느낀 것은 이게 우려는 할 만하다. 우려는 할 만한 건데 우리가 너무 긴장을 해서 이것 때문에 쪼그라들 필요는 없다. 지켜보겠다. 그게 네. 이번에 연준의 그 입장이었어요. 좀 지켜보자. 지켜보자라는 지금 입장을 연준이 보였는데 사실 지켜보자라고는 했지만 미국 연준이 일단 이 병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와 파장력을 갖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면도 있는데 제가 쭉 몇 년 동안 이제 연준의 그 어떤 발표를 지켜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닥 큰 의미를 그렇죠. 담아서 그렇죠. 뭐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지는 두 가지 않고. 이제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쟤네들이 미개인 아니냐.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지 않았냐. 얘네들은 박쥐를 막 센 걸로 날 걸로 먹지 않냐. 그러니까 걔네들이 수습을 못할 것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관론자가 한쪽에 있고 네.
10년 전, 20년 전에 사스, 메르스 때 그때 중국하고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 걔네들도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미국하고는 비교를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자체가 상당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봐야 이제 이런 입장이 그렇게 갈라지거든요. 네, 그런 네. 관점에서 보면 기자들은 전자 굉장히 우려하는 쪽으로 중국의 어떤 능력을 폄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기자들이 좀 있었는데 면준이나 어떤 그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 지켜보자. 상당히 잠재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으나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 그러면 사스 메르스 때에는 미국 연준이 뭐 어떻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은이 금리를 내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에는. 그거는 메르스 때 우리가 한 38명인가가 사망했고요. 한 200명 가까이가 감염을 했었나 그래요. 그리고 사스 때는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죽고 지금 사스가 지금 그 우한 바이러스하고 신종 바이러스하고 거의 지금 같은 수준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스의 감염자가 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3명 감염자의 바이러스를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보냈더니 이건 사스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3년도 사스 때는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감염자가 없었고 그런데 그때 경제가 되게 나빴었어요.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때는 때마침 이라크 경기가 너무 안 전쟁도 좋았- 있었고 그다음에 카드 사태 이후에 은행의 대출을 막 줄이는 맞네요. 것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충격이 왔었고요. 메르스 때도 상당히 많이 돌아가시고 했는데 메르스 때도 2015년 5월, 6월 2달 동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세일이 판매가 조금 줄었어요. 근데 서너 달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줄었던 것들이 다 만회가 됐어요. 그래서 메르스 때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충격이 컸었지만 실질적으로 성장률이나 이런 면에서는 거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5월, 6월 달에 매출이 줄었던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음식점 숙박업의 매출이 서너 달 뒤에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연간으로 보면 메르스 피해도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네. 봤을 때 이번에 사태도 적어도 지금까지 되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네, 미국과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례들을 봐서도 교수님 쭉 지켜보셨을 테니까 다 회복됐다 하셨는데 그럼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중국 경제 타격은 사스 때보다 더 크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요. 중국은요, 2002년도에, 그러니까 사스가 나타나기 전에 성장률이 9%였고요. 2002년에. 네, 2003년도 사스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해 성장률이 10.1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10.3. 그러니까 사스 발생하기 전보다도 중국 성장률이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스로 인해서 중국에서 수백 명이 죽고 했지만, 수천 명이 발병했지만, 중국 경제에는 뭐 흔적이 거의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중국 경제 상황이 그때보다 안 좋잖아요. 성장률도 그때는 낮고. 이제 10%대 성장이고 지금 네. 6%대 성장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 우한 그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다고 했을 때 사망자 숫자나 감염자 숫자나 오늘 순서에서 끝난다고 봤을 때 그 정도면은 2003년도 사스하고 이렇게 비교할 만한데 그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거의 안 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감염자가 2배, 3배, 4배, 5배로 커지고 사망자도 뭐 1000명을 넘어가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사스 때 정도의 효과라고 하면 중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 것 같고 보는 게 저는 맞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게 사실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타결이 그 직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중국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좀 상황이 좋아지나 보다 했는데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신종 코로나 폐렴 때문에 다시 중국이 흔들리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이 흔들리면 우리는 뭐 더 진동하니까요. 일단 중국은 10% 성장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003년 4년도에. 네. 그러고 나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우리도
1990년대 초에 10% 성장하다가 계속 지금까지 20년 떨어졌잖아요. 네. 중국 경제는 성장률이 자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져서 우리가 같이 떨어지는 거는 사스 또는 메르스 뭐 이번에 우한 사태 아니라 하더라도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 20년 전에는 우리를 따라올 생각을 꿈에도 못 꿨어요. 근데 이제 20년쯤 지나니까 거의 모든 제품의 기술이 우리하고는 거의 뭐 코밑에까지 왔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한국에 의존하지 말고 한국에서 들여다 쓰던 것을 우리나라 스스로 개발하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번에 사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맹렬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국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물건 쓰던 것을 자꾸 저 나라 물건으로 대체를 한단 말이지. 이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쫓아오기 전에 두 걸음 먼저 우리가 도망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난 한 2, 3년 동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했다. 따라서 이번 그 우한 사태를 계기로 해서 더 빨리 도망가자. 중국이 우리 아니면 도저히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 경제 전체가 안 좋은 건 당연한 얘기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한국이,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떨어질 리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이미 우리를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이번 일이 우리한테 두려움보다는 차라리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빨리 두세 걸음 도망치자라는 자세로 이걸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불안이나 우리가 근거 없는 공포가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 같고 특히 경제는 심리인데 그렇잖아요. 오늘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도 아침에 제가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가면서 네. 가니까 식당의 아줌마가 놀라는 거예요. 오늘은 식당에 사람이 안 올 줄 알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물론 본인은 어떤 위안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너무 예민했다고 보지 않나요? 그래서 여행 가는 거, 뭐 외식하는 거 이런 것을 너무 우리가 네. 하는 것은 좀 저는 오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사람은 나가라라는 듯인지 뭐 이러는 거는 저는 나중에 우리가 거꾸로 당할 때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진중하게 어떤 그런 행동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고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지켜보면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반민고사로 배울 게 많다고 봐요. 일본이 어떻게 하는 거를 좀 배우면 좋을까요? 이번에 일본 비행기가 가서 왔잖아요.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 그 관리가 그랬대요. 집으로 가시든지 호텔로 가시든지 선택하라 했더니 다 집으로 안 가고 호텔에서 자기가 그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네. 하겠다 그랬잖아요. 조용하게. 그리고 일본 당국에서도 선택을 줘가면서 원하시면 대구로 돌아가셔도 된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역시 위기에 예. 좀 강한 면이 있죠. 침착하고. 워낙 이제 큰 위기들을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일본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가운데에 과도한 불안이나 분노보다는 좀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부분이 분명히 일본 국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전세기 보내고 이런 지금 우왕좌왕한 상황 속에서 온다 하니까 막 그 트랙터 갖다 놓고 오지 마라 그러고. 네. 그 마음은 이해는 가는데 저도 교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 이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저도 메르스 때요. 우리 아기들이 다 어렸었거든요. 아무도 없어서 너무 좋아서 저 혼자 애기 띠 메고 돌아다녔어요. 키즈 카페도 사람 없어서 좋더라고요. 대신 들어오면 깨끗이 씻기고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처럼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고요. 일단 당국을 좀 믿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믿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나오셔야 되는데 요즘 너무 자주 나오셔서 좋아요 저는. 아유. 청취자분들도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신세도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